네, 퇴근길 라이브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하신 분들이 좀 이제는 살짝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막 하락하고 이러면 아휴, 또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좀 내려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장이죠, 사실 네. 진짜. 예. 날씨도 이렇고. 길게 보면 이게 작년 6월부터 빠진 거고 네. 짧게 봐도 6개월 내내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고 저희와 이제 그냥 함께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즐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돈이 마이너스인데 즐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류재헌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의 영상 이전 인터뷰 영상을 쭉 봤는데 제가 그래서 별명을 에너지맨이시다. 아, 에너지 관련해서 다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뭐 그건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저희 에너지맨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린 에너지 쪽에 네. 조금 더 가깝고요. 저희 또 전통 에너지 쪽에 또 이진호 연구원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러면 약간 그린 에너지도 얘기하고 뭐 유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네네. 주실 거죠. 오늘 올해 들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뭔가 이 이슈들이 지금 거의 많아서. 변역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 에너지 흐름이 네.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이제 친환경 그래서 이 이슈가 됐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서 또 ESG 열풍이 또 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관련주가 좀 빠지면서 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가와 이제 석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반향을 일으켰고 올 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이제 겹치게 그렇죠. 되는 문제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안보를 좌우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안보가 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은 분석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다양한 에너지, 전통 에너지부터 이제 그린 에너지까지 네. 다양한 다양하게. 시장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이나 여태까지 에너지 트렌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탄소에 관련된 거 빼면 사실 에너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싸게 구해올까가 각 나라들의 고민거리였던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안보의 영역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치르더라도 얼마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혹은 보유를 나의 하겠다. 어떤 이 에너지 소비를 해치지 않는 국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잘 안 보이던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좀 멀게 가면은 이제 그 석유 파동 그 이후로 40년, 50년 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공급망의 구조적인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많은 부수적인 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또 이것이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겠고 누구에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에너지 전쟁 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거기서 이제 위기 속에 찾는 기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화두가 이제 안보이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유럽 그쪽에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대체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드릴 텐데요. 러시아가 아마 지금 시장에 제일 큰 관심사들일 텐데 이 러시아가 공급하던 에너지들이 어떻게 대체가 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의 대상인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크게 원유와 천연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다양한 다른 자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원유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자체가 없어요. 네. 원유로 이제 뭐 휘발유도 만들어도 경유, 환경유, 뭐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만들기 쉽지 않기 이제 때문에 비행기도 띄워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쉽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망의 재편이 좀
필요하다.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틀렉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나마 조금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천연가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천연가스는 지금 이미 일부 공급선도 좀 다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대신 대체 원료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이제 그 발전이나 난방용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EU가 목표하고 있는 이제 천연가스 이제 EU 입장에서 수입량이죠. LNG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작년도 기준인 거죠? 21년 기준입니다. 21년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원전 이런 걸로 한 20 BCM. 맨 위에 있는 155 BCM이 이제 총 러시아가 수출하는 네, 양이고 맞습니다. 유럽으로.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 주신 LNG로 수입처를 바꾸고 싶어하는 게 50인데 그 중에 30은 이미 대체가 됐고. 이건 작년 난방 시즌 기준으로 이미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작년 난방 시즌에 이제 올 초까지 이미 이제 많이 수출량을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것이 미국, 카타르,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런 것들이 수입처가 좀- 노르웨이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노르웨이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걸로 충분치는 않죠. 아까 다시 그 그래프로 돌아보시면은 이 모자라니까 이제 에너지 절약하겠다. 에너지 절약은 저희가 뭐 노력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이게 대안이죠. 있다니. 네. 네. 대체 좀- 계획에 네. 이게 있다니. 촛불 네, 켜고 그만큼 밤에 좀- 불 끄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풍력, 태양광, 원전 이거 당장 뭔가가 하기 쉽진 않아요. 어쨌든 풍력은 그나마 뭐 풍력, 태양광 좀 짓는데 좀 시간이 덜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도 남는 게 한 70 BCM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네, 올해 에너지를 목표는 내겠죠. 사실 3분의 2 줄이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목표를 이제 세웠는데 반도 지금 바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내세웠냐면 아까 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신 이제 석탄을 그러니까. 금기시되는 이 그러니까. 자원이 석탄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탈석탄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정지시켜 놓은 석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이제 그걸 가동을 하겠다 혹은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정지시켜놨지만 부셔서 아예 없애버린 상태는 아닌 건 거죠 지금. 예, 그런 언제든 다시 유유 발전소가 있기 가능한. 때문에 그걸 가동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플랜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업체들 그 국가들도 생겨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조달은 그러면 러시아 없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보죠? 그나마 가스보다는? 예, 저기 호주가 있으니까 호주 나름 우방이고 하니까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석탄 가격을 뭐 이것도 역시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되고 있죠. 근데 아예 이제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원히 갈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그린 에너지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후퇴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 내체로 이게 처음부터 좀 꼬이는 게 아니냐 그렇죠. 계획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네 이게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다. 오를 때 확 올랐다가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제 헨리허브라는 가격이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네네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알려진 가격이고 JKM, TTF, MBP 이쪽이 이제 주로 유럽 쪽. JKM은 아시아 쪽이고 JKM 은 나머지, 아시아고. 예, 나머지 유럽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TTF랑 MBP가 이제 예, 유럽 쪽의 유럽, 예. 가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인데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어저께 서병수 의원이 저희 회사에 서병수 의원이 나와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셰일 가스 워낙 많이 나오고 남으면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이 그래서 이 세계 이 천연가스 가격과 크게 연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네요, 뭐 좀 진짜. 낮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리포트 폭발 사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이 이제 그 가스가 모자라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2년 3월 정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마의 5불대를 깨기 시작하고 6불 넘어가고 미국 가스 가격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수급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이제 그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물론 여기는 이제 난방 수지 시즌이 끝났던 효과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프리포트라는 LNG 터미널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수출이 많이 이제 줄게 되죠. 그러면 미국에선 당연히 공급을 막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거를 수출 못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폭락까지는 아직 않지만 많이 빠졌고. 수출용으로 나가야 되는 물량이 내수에 쌓여버리니까 네, 그렇죠. 내수 가격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반대급부로 해외 가격이 다시 오르는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점점 더 해외 가격과 연동하는 그 중심에 이제 LNG 관련 인프라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터미널 이제 쌓아야 되고 뭐 또 운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같이 또 주목을 받는 것이죠. 간혹 이제 그 개념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건 대부분 저희가 PNG라고 부르잖아요. 90%가 이제 PNG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 그렇죠. 가스 그건 상태로 옮기는 가스 것이고. 상태로 자동으로 그냥 파이프를 통해 옮겨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겠다거나 LNG는 기체를 네. 액체로 바꾸는 그렇죠. 거죠. L이 이제 액체란 뜻이기 때문에 네. NG 내추럴 가스죠. 그쵸. 그게 어떤 형태에 따라서 파이프라는 나이가면 PNG, PNG. 액체 가면 LNG, 그 압축하면 CNG, 뭐 다양한 뭐 예전에 제가 형태가 그 공부할 때 액화 시키려면 뭐 마이너스 190도인가? 네, 거의 뭐 예, 그렇게 만들어져야 네, 된다고. 맞습니다. 150도 가까이 예, 마이너스 150도. 수소가 조금 더 낮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프리포트라니야 그 프리포트가 이제 LNG 기지인데 거기가 이제 폭파해서 액화를 시켜야지 수출을 하는데 액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 유럽으로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마 9월까지는 힘들 거다. 9월까지. 왜냐면 이제 좀 난방 시즌도 다시 와야 그쵸, 되고 그쵸. 특히 이제 올 여름을 잘 버티려면은 올해 엄청 더워야 된다. 뭐 요즘 많이 덥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 또 어제 오늘은 좀 올랐어요. 또 반등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은 네. 그러면 보시면은 올해 말까지 이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이제 이게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한 추정인데 IE에서 한 겁니다. 이제 급등한 이 가격이 아마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 차트를 보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을 붙인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작년 여름부터 유럽의 가격들은 오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아시아 LNG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플레이션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화석연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좀 되고 수요는 돌아오는데 공급이 안 되고 그런데 뭐 그린 에너지를 많이 깐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확 늘어났던 것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또 유럽에서 바람이 좀 안 불기 시작하면서 풍력이 많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제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 오르니까 뭐 심지어 뭐 폴리시리콘 가격도 생산하는데 차질을 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연쇄적으로 그러면서 석탄도 오르고 중국도 막 석탄을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 가면서 이제 일어났던 상황인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했는데 이제 세기를 박아버렸네,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오늘 당장 끝나더라도 유럽이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는 좀 믿지 못할 상대가 돼버렸고 그렇죠. 사실 그 예, 영구적으로 아마 러시아에 대한 이런 의존도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유럽의 친환경 정책을 바로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거의 20-30%. 제가 이전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거의 수소 같은 경우 뭐 2배에서 10배까지 수입량은 뭐
수입까지 고려를 하고 태양광 풍력도 20-30%씩 전망치,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게 확실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여러 개 있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관점을 바꾸면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게 이제 목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도 결국 지금 보내는 양보다 향후에 유럽으로 보내는 양이 줄어들 텐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계속 생산량을 계속 유지해야지 돈을 벌 거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지금 검토할 이제 수 있나요? 가장 유럽의 수출 차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미 파이프라인이 또 깔려져 그쵸, 있어요. 그쵸. 이미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중국 수입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좀 싸게 좀 줘,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중국 있겠고요. 입장에서 어차피 가스 수입하는 건데 가까운 데서 파이프로 갖고 오면 손해 볼 거 없다는 입장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망치지 않겠다, 뭐 이런 시각이 있었고, 그 바로 전쯤인가 제 기억에는 대규모 중국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계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이미 감안을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게 공급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상당 부분 받아줄 것 같은데 지금 용량으로는 다 못 받아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조금 규모는 이전 대비는 좀 축소될 수 있는데 중국이 그 영향을 좀 줄여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의문이 하나 이제 들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투자가 일어나서 그렇죠. 해야 더 만들어서 더 팔려는 노력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엑슨모빌의 뭐 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뭐 막 좀 안 좋게 지탄하고 얘기를 있죠. 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 저번 주에 마침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제 투자 이제 작년에 얼만큼 투자했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이거를 전망하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네. 그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올해조차도 작년에도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조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 조정하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지금 정도 가격이면 사실 22년도에는 그렇죠. 엄청 더 투자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죠. 공급을 늘리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이제 이 밸류를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그 정치적인 또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짧게만 어떻게 뭐 소개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이러면 이제 막 댓글창에 궁금해서 막 바이든 첫 난리가 번째는 안 나더라고요.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짧게만 정치적 관점은 네. 짧게만.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하반기 투자 포럼을 합니다. 네, 네네. 맞아요. 스마트머니 저희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창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아, 조금 그래요? 막히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런 한 문장만 이벤트가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정치 지형이 조금 네. 연관이 있다 이 정도. 힌트는 미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다. 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럼 투자 안 하면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정에너지 캐펙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 가스 회사들이 그 가스 석유를 채굴할 돈으로 지금 엄청나게 청정에너지 투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투자 비중이 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9%까지 전체 투자 비용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해상 풍력 그리고 이 그 CCUS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해상 플랜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 포집하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유사들도 여기에 많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CCUS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어야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CCUS 업체, 순수 CCUS 업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에너지 업체들이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그 돈을 지금 기존의 전통 자원 업스트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안 하고 있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캐펙스를 다 배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뭐 막 힘들고 인플레 때문에 힘든 거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이 끝나고 전쟁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와서 또 ESG가 어쨌느니 또 그동안 핍박받고 기껏 생산량 네. 늘려놨는데 투자 회수도 못한 상태에서 또 수요 줄어버리면 그렇죠.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들이 욕만 거죠. 먹고 그렇죠. 원래 약간의 악의 축처럼 느껴졌잖아요. 이 탄소 하면은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있는 거 정도 잘 그냥 해갖고 메인터넌스 해가지고 최대한 생산하고 끝내자 약간 이런 심리. 네,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투자를 해요. 근데 새로 파서 탐사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지는 일이거든요.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 쪽 보면은 그 엑슨모빌을 비롯한 그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완전히 이제 그 유럽 같은 회사들은 그 BP 같은 경우가 되게 적극적인데 완전 그린 에너지로 자기는 변신하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제로를 대부분 이제 50년으로 맞추는데 뭐 30년, 40년으로 맞추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 비즈니스 거의 다 버리겠다라는.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전통 에너지들이 설령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뭐 쉽게 진짜 설자리가. 가격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보다 더디게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에너지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반대급부로 그린 에너지도 상당히 지금 성장이 우려를 딛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림을 또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태양광, 풍력 등 뭐 수소 관련주가 많이 이제 빠지기도 했는데 인플레,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게 이슈였지만 이 산업 내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좀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주가가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0년이었거든요. 20년, 바이든 그쵸. 취임하고 뭐 기대감 그때 성장률이 계속 올라오면서 3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21년에 꺾였죠. 예. 물론 계속 올라오는데 뭐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주가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22년에는 그래도 더 다시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변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그 미국의 뭐 PTC 뭐 종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어쨌든 그린 에너지에서의 최대 시장은 아메리카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네요. 그렇죠? 네, 중국이 완전히 폭주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중국 시장에 조금 관심은 없지만 중국이 이쪽에서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뭐 80%씩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체감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고성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발전 단가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어요. 태양광, 뭐 육상 다 좋은데 뭐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지금도 떨어지냐? 아니 태양광, 풍력, 육상 뭐 다 육상, 풍력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폭이 적다는 것이죠. 아 상승폭이. 네. 그 역시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본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다 올라가고 운영 비용도 좀 올라가죠. 근데 그 기술 발전, 저희 이게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도 단가를 좀 상승하는 폭이 좀 적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 에너지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20년, 21년 사이에 화석연료와 이 그린 에너지의 단가가 이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이제는 격차를 벌리는 수준까지 갔네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단가가 이거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천연가스, 석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태양광, 풍력 다 더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변신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리드 페러티라는 게 전통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랑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똑같아져서 그냥 정책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도 신재생을 쓸 수 있는 단계를 저희가 보통 그리드 페러티라고 하는데 이제 자료 그림 보니까 이게 신재생 단가가 더 떨어졌다기보다는 전통 자원이 지금 올라가면서 오히려 달성이 돼버린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 얘기가 이제 그린플레이션 이제 작년 3분기 때 얘기가 처음으로 많이 이제 됐었고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 네네. 물론 화석연료 가격이 지금보다 언젠간 좀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특히 태양광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데 이 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저희가 이제 그 광전 효율이라고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효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태양광이 100 들어왔을 때 네, 전기가 전기로 나오는 얼마로 에너지가. 튀어나올 네, 거냐 네. 이게 이제 전환 네, 효율이죠. 그게 아직 50이 안 됩니다. 그쵸. 뭐 그러니까 50대면 뭐 난리 나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화석연료도 이제 한 40, 뭐 50 그쵸, 정도 되고 네. 거기다 이제 10까지 하면은 뭐 카르노와 법칙을 감안하면 뭐 한 80% 이렇게까지 뭐 가는데 송배전하는 과정에서도 사라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직도 발전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풍력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주목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설치량이 많은 상황이고 미국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중국이 생산하는 양이 아니고 중국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양. 미국도 그렇죠. 저게 118기가와트라는 게 미국이 생산하는 양이 아니고 미국에서 어쨌든 설치되는 발전소 양인 거죠. 그렇죠. 설치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향후에 또 계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뭐 밸류체인을 다 갖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좀 갈등 양상이 좀 아직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중국의 중국 위주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좀 재편성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향후에 이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쿼드, 뭐 인도, 미국, 뭐 호주, 뭐 이렇게 같이 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중국이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작년에 이제 이번에 또 신장 에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수출이 이제 금지되기도 했고 해서 더욱더 이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그럼 수혜를 얻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외의 업체, 아시아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한국 기업들. 그래서 OCI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최근에 이 힘든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원인이 이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당시 반도체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이쪽 태양광 업체도 우리도 좀 봐주세요 했을 때 제가 댓글로 그때 받았을 때 뭐 그게 뭐 되겠냐 뭐 이랬는데 주가가 아마 그때부터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네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좀 제약이 없다 보니까 예,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이 동남아산에도 관세를 물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동남아 이것도 알고 보면 중국 거 아니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했는데 그걸 이제 유예를 해버린 거죠.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 동남아 우리나라도 이제 업체들도 이제 동남아에 또 공장이 다 있고 조금 위기였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또 같이 그러면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좀 풀어주겠구나. 아마도 중국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스트릭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다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중국의 그 국가들 업체들에 대한 어떤 공급망 재편성에서의 수혜가 분명히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가 지금 동남아의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갖고 있나요? 예, 말레이시아 제가 태양광 저 이진호 의원 커버에서 제가 세세한 잘 모르는데 네네네. 아마 말레이시아로 기억합니다. 동남아 쪽에 캐파를 갖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어쨌든 지금 구도에서는 한화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그렇죠. 미국의 현지에도 있고. 네네. 어쨌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서방 국가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마침 또 정권도 바뀌었고 여러모로 오랜만에 기회가 한번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조금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특히 태양광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진짜. 그렇죠.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 때문이라고. 네. OCI는 진짜 한참 힘들어서 사업 접고 바이오 신규 사업한다고 했던 게 불과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버티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것이 네. 또 많은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떤 뭐 해운 뭐 이런 것처럼 버티면 공급이 좋아진다, 수급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렇죠. 영향이 네네. 예상치 못하게 보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 최근에 왜 이제 그 전기들이 원체 이제 좀 모자른 상황을 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또 석탄 말고 또 원자력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 뭐 제가 올해 상반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린 텍소노미.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또 원전 자료를 또 발간하기도 했어요. 네. 원전이 친환경적이 되다. 사실 탄소 관점만 보면 탄소 배출은 안 하니까. 예, 근데 많은 그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구 방패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영구 것이라서 방패장. 쉽지 예.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 아직 영구 방패장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놀랍게도. 영구 방패장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다 영구적으로 모두 기술이 필요성이 오히려 낮아요. 왜냐면 땅덩이 넓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안에다 이제 임시 저장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포화 상태다 그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네. 어디다 하냐.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넓으니까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죠. 그래도 그런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이 처음 아마 2, 3년 내에 영구 방패장이 이제 건설이 그거 되면은 이제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 이게 원래 유럽위원회 EC가 이제 결정한 얘기인 건데 네. 이제 의회에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뉴스가 이제 6월 이제 지지난주인가 14일인가 나왔었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 보시면은 그렇게 표체가 많지는 않아요. 반반에서 조금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 여기서 또 같이 이 천연가스도 같이 맞물려서 그린 에너지로 평가받았다가 다시 반대를 아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원전 천연가스도 러시아 비중이 이제 원전조차도 이제 우라늄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라늄이 사실 뭐 캐나다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좀 많은데 러시아가 또 농축 시설은 또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견제용이다 이렇게. 견제용이다. 사실 그 이후에 우라늄 가격이 좀 빠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원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전히 저희는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짓기로 한 원전이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3분의 1 정도 돼요. 예, 많이. 그게 이제 일부는 교체 수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이거는 계속 연장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매우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커진다. 네.
러시아 사실 이번에 원전 그린 텍소노미 이제 반대 분위기와는 달리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하겠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약간 중간에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원전 원래 찬성국이고 그쵸. 독일은 완전 반대하는. 프랑스는 기저 발전 제일 메인이 네, 원전이잖아요. 거의 한 그렇죠? 7, 80%가 원전이기도 하고요. 근데 프랑스조차도 줄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다시 느린다라고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가동 그 전체 용량의 2배, 3배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영국 원전이. 좀 그동안 또 중국으로 많이 갔어. 중국 업체가 많이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중국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또 서방 쪽에 좀 기회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전 시간에 뭐 체코 원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동구권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아마도 체코, 폴란드 이쪽에서 곧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텍소노미와는 관계없이 계속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가격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많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우라늄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덜 올랐네요. 딴 거에 아직은 비해서. 반도 안 왔다라는 그쵸. 것이죠. 거의 10년 전에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계속 이제 침체를 겪었던 원전이 이제 조금씩 이제 희망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60불 넘기도 했었어요. 거의 한 10년 만이죠. 60불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고, 요런 트렌드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더 낮아질 때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만약에 유럽 업체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뭐 영국이든 뭐 동유럽이든 이제 원전을 계속 조금 계획보다 더 짓는다고 하면 유럽에서 원전을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대략 어느 정도 경쟁군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주를 받을 거잖아요. 국가별로. 글쎄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이제 뭐 경쟁 국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예, 중국, 중국, 러시아, 미국. 미국. 뭐 한국, 뭐 프랑스,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러시아한테 공사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안 되죠. 체코, 폴란드는 절대로 안 그렇죠. 돼요. 중국도 조금 애매해져. 중국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쪽.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미국이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컨소시엄으로 거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가능성이 좀 있죠. 뭐 사우디도 원래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졌었다가, 왜냐면 미국이랑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또 급격히 또 이제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그렇죠. 가고 네, 네. 있어요. 중동 친한 정세가 척을 해야 지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슈는 되고 있지 않지만 중동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란과 맞물려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묻혀져 있지만 그런 관련해서 다시 또 사우디와 미국이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구도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거의 뭐 에너지 역시 여행커님 말씀처럼 에너지맨을 모시니까 저 오늘 무슨 강의 하나 네. 들은 거야. 우리 싹 다 훑었네요. 싹. 솔프로님도 만만치 않은 에너지맨이시던데요. 아니요, 저는 뭐 좀 들었으니까요. 얘기했던 오늘 저는 거니까. 뭐. 근데 사실 오늘 여쭤보고 말씀 듣는 입장이니까.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빙산의 일각이고 자,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메인 이벤트가 네네. 있다.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네. 조금 이제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 40분에 스마트머니에서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개최하는 포럼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어떻게 보실 수 있죠, 시청자분들이? 예, 유튜브 미래에셋 스마트머니라는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정학 전 세계 국내 지정학 전문가 18명을 심층 인터뷰 및 서베이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저희끼리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 객관적인 시각을 좀 녹여서 그런 시각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네. 그거에 또 기반해서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GET입니다. 지오폴리티컬 하고 ESG, 테크놀로지 ESG. 요 관점에서 IT라든지 저희 환경, 농업, 뭐 그리고 뭐 배터리 EV, IT까지 다 ESG 다 망라한 종합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내용들. 산업의 변화를 좀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시간에 가면은 아까 살짝 힌트 주신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네. 생각되고 뭐 댓글 이벤트 뭐 다 네.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류재현 수석님께서 이런 내용 이야기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시네요. 미션을 받고 오셨나 봐요. 베테랑이신데요. 예. 프로 아닙니까 프로? 예. 그건 자,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년 하반기 투자 전략 이름이 GET이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들 GET 하시길 바라겠고요. 3시 40분 7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 미래에셋 스마트 머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댓글 퀴즈 이벤트 당연히 선물도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열면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정보도 겟하시고 선물도 겟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